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찬바람이라도 불고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거 코로나19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가족들은 괜찮은지 좀 걱정도 되시고요. 또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시니까 답답함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가 무엇인지, 또 어떤 분들에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코로나 블루는 아닌지 자가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염병 재난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또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그걸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 또 심할 경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시기로 갔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면서 환멸과 회의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 회복과 재건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동안 K방역이 이제 해외 언론의 각광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국민적 단합이 일어났다가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V자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사실 이게 어떤 코로나19나 감염병 재난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일반 모든 재난의 일반적인 패턴이 이런 패턴을 밟는데 감염병 재난이다 보니까 역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제 구조 활동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치료 활동 뭐 이렇게 바뀌는 정도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염병 재난이 또 다른 재난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회성이나 이회성 사건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 감염병 재난은 사실 어떤 시기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아직 끝이 안 났고 또 끝을 알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는 데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2번 했습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 3월에 한 번, 그다음에 5월에 2차로 또 했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나 불안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살짝 감소 추세인 반면 우울증 위험군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 때 우울증 위험군이 19%에 달했는데 평소에 코로나 이전에 지역사회 우울증 유병률을 한 4% 정도로 보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우울증이 확실히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병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그 병이 걸릴 확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할 때 한 4% 정도였는데 지금 19%에 육박한다면 거의 5배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우울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뭐 진단명이나 질환명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우울한 반응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 블루라는 말이 의미할 수 있듯이 우울증하고 굉장히 유사한 증상들을 가지는데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문항 몇 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인데요. 기분이 처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게 최근 2주 동안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 며칠 동안 그러셨다면 1점, 한 일주일 이상 그러셨으면 2점, 거의 매일 그랬다면 3점이고요. 2주 동안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0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처지고 희망이 없다는 기분이
거의 매일 들었다. 그럼 저는 3점인 거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러면 0점. 0점. 예. 지금부터 점수를 한번 네. 모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번 항목에 몇 점인지를 보시고요. 2번 항목이 무슨 일을 할 때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인데 이 1번 항목이 좀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는 항목이라면 이 2번 항목은 재미있는 게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문항입니다. 의욕.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문항인데 역시 점수를 주시는 건 똑같습니다. 최근 2주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동안 그랬는지 일주일 이상 그랬는지 거의 매일 그랬는지 전혀 안 그랬는지에 따라서 아 나는 몇 점이구나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항 요거는 조금 다른 문항인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한다. 심지어 이런 걸 만약에 최근 2주 동안에 며칠 동안이라도 하신 적이 있다면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주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1번이 나는 몇 점이고 2번이 몇 점이고 3번이 몇 점인지 좀 생각을 이제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 하셨으면은 네. 두 분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학도 씨는 점수가 공개해도 되나요? 아, 네. 김학도 씨만 괜찮으시다면. 아, 그래요. 네. 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행히 1점, 토탈 1점 어느 항목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1번 항목에서 예, 그렇게 기분이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경우가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긴 평소처럼 일을 네. 하실 수 없으니까 예, 그런 기분이 한혜원 드실 씨 수 있겠네요. 오래 나가 있으면 설거지 대가 다 하고 막 이러면서 네. 예, 설거지 그러기도 실력은 늘어서 좋은데 네. 또 아이들이 또 밥 해달라고 그러면 계속 삼시세끼 다 밥 해주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생활이 언제까지 반복되나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미아 선생님께는 좀 여쭤보기가 두렵습니다만, 네 어떻게 저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5점 정도 되는데요. 1번하고 3번. 아이고. 1번, 3번에서 한 2점 정도는 아니 1번에서 2점이고 3번이 일주일 이상 할 때 3점. 심지어 뭐 이렇게 해서 네. 5점 정도가.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 되면 코로나 블루를 의심해봐야 하는 걸까요? 그 판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1번 항목과 2번 항목의 합이 3점을 넘으면 일단 우울증이 의심되니까 전문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3번 항목이 1점 이상이 나오면 그 자체로 그러니까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몇 점이 나왔든지 상관이 없이 전문가 진료를 그냥 검진 차원에서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저요. 것 같습니다. 가야 되나요?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진단이 필요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정도로 지금의 내 마음이 좀 힘들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 압박방이 와요. 압박이 온다니까. 그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방송을 나와서 일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아우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차라리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유. 그래서 두 분 모두 사실 1, 2번 항목의 합은 3점이 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우울감을 느낀다 정도로 예,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될까요? 이제 코로나 특히 19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코로나 19 이후에 좀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3번 항목 때문에 한번 좀 진단이라도 검진 차원에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할까요? 네. 사실 이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재난이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든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어떤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감염에 대한 공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치명률이 6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가 되면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외출을 더욱 자제하게 돼서 고립감과 외로움이 더 커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프면 절대 안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신체 질환이나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드시던 약물 복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그 올 6월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다니던 병원 방문을 중단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0%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그 제일 많은 부분이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만성 질환 중에서는 갑자기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악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질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장기 처방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리 처방이 불법이지만 고령자라든지 신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보호자분들께 대리 처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좀 이런 약물 중단이 약물 복용이 만성 질환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녀들이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만 해도 저희 장인 장모님께 한창 심할 때는 웬만하면 병원 좀 덜 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약물은 유지를 해야 된다. 물리치료는 조금 줄이시더라도 약물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왜냐하면 그 관리가 중요하고 네. 특히 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만으로 안 되고 이제 다니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요. 네. 병원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즘 어린 자녀가 있거나 학생분들이 있는 집에서는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이후로 정상적인 등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에 아침 일찍 갈 필요가 없는 날은 좀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되고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보호되지 않은 SNS 사용 이런 거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호기심은 많은데 아직 좀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아이들 중에 일부는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겠다. 그 전보다 좀 이렇게 컴퓨터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진짜 당연히 컴퓨터와 친숙하잖아요. 그치. 스마트폰하고도 굉장히 맞습니다. 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부모님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 탁 닫고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나온대요. 그래? 예. 아니 뭐 최근 뉴스에서 보니까 그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또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던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김학도 씨 때 큰 아이가 지금 몇 그러니까. 학년이죠? 지금 12살 5학년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혼자 게임하고 혼자 컴퓨터 하고 그럴 나이고. 예, 남자 다행히 아이죠. 게임은 이제 코로나19 발생 직전에 제가 그걸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질 것을 네. 이제 감안해서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진 반납하고 스마트폰을 안 하고 게임을 안 하고 대신 이렇게 보드 게임이나 그러니까 큐브 맞추는 거 지금 큐브 1분 20초 기록 다 그래요? 맞추는데 1분 때 안으로 들어와서 대회 나간다고 정말요? 3명이 다 그런 걸 하고 또 공식 외우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다둥이 가족 형제가 있는 댁은 조금 나아요. 네, 그나마 자기네들끼리 홀로 있는 노니까. 친구들은 네. 정말로 부모님과 아이 이렇게 딱 둘밖에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아니 김학도 씨가 은근히 또 아들 자랑을 하시네요. 이걸 아주 잘 맞춘다고. 그러네. 정말 어떻게 박사님 이런 방법도 굉장히 네. 좀 잘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뭐 저희도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네, 하지만 아이들을 방치하는 방치. 것처럼 놔두시다 보면 아이들이 예.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 세상에서 안 좋은 거를 접할 수 있다 우려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데는 특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 아동이 있거나 좀 치매 어르신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분들은 요즘 그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대면 서비스들이 코로나19 이후로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당분간 폐쇄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장애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그 일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장애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들도 짜증이 늘게 되고요.
심지어 퇴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신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전보다 훨씬 안 좋아진 거죠. 규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보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의 아니게 그 대상자들을 학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책도 필요하고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보호자도 스스로 마음가짐을 점검하셔야겠네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굳이 장애아까지 아니더라도 아동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코로나19 여파로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가 극에 달해서 부부 불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원래 가족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같이 한 공간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네. 됐으니 예, 그 원래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관계가 좋았던 가정은 사실 더 돈독해지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간신히 겉으로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 그 갈등이 증폭이 돼서 온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참.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그 부담을 오롯이 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렇게 코로나 블루의 위험이 있을 때는 이 자살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이고 최근에는 조금 증가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40대, 50대 중년 남성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지금 계속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주목할 만한 거는 남성은 살짝 감소 추세인데 여성이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아이고. 왜 그러죠? 특히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라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년 취업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여성 취업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허허.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가정의 돌봄 임무를 좀 여성이 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들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그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수입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가장들, 40, 50대 중년 남성들 그분들은 물론이고 또 취업을 앞둔 자녀분들이나 코로나19 여파로 그 집안에서 돌봄 부담을 전담하게 되거나 많이 지게 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심한 배려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이나 예. 뭐 딸들, 며느리들, 부인 뭐 다 신경을 써야 되겠고. 맞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가정들이 뭐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가정, 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 뭐 학생이 있는 가정 다 해보니까 그냥 전부 네, 다예요. 전부 다예요. 예, 우리는 수입이 감소된 일상생활에 가정 정말 다 맞습니다. 모든 가족에 예, 해당된다고 그럴 할 수 있을 것 있겠어요.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코로나 블루를 뭐 뉴스라든가 기사에서 많이들 듣게 되는데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 이 확진자분들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입원을 해서 저희들이 첫날 심리 검사를 해보면 고위험군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약 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본인들의 건강이라든지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격리 치료 자체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갑자기 이제 격리 조치를 당했으니까 하던 일이 중단된 데서 오는 뭐 손해라든지 또 뭐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격리 치료라는 것이 그 병실 하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도에도 못 나오고요. 창문을 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퇴원 날짜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아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몸이 아프고 하니까 사실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하면은 그 시기가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재발하거나 생기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전화 상담을 음압병실에 계신 확진자분들하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반에는 본인 증상의 중증도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중증은 아니다 이렇게 좀 확신이 드셔도 여러 가지 다른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가족분들의 확진 여부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까 뭐 이런 걱정, 심지어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확진자분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 완치돼서 사회생활을 할 것을 생각을 하면 낙인이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처럼 똑같이 대해줄지, 동네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을지, 직장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러겠네. 내가 비난을 받지는 않은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감염병 질환자들의 흔히 나타나는 사회적 낙인 혹은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래서 감염에서 몸은 회복이 돼도 이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